대한민국 부의 상징, 잠실. 이곳에 거주하는 70대 어르신의 통장을 저희가 직접 열어봤습니다. 25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며 대기업 전무까지 지낸 김민석 어르신의 잔고는 놀랍게도 단돈 7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남들은 수십억 자산가라고 부러워하지만 정작 본인은 당장 내일 아침 먹을 쌀값이 없어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상위 1%, 노후를 꿈꿨던 한 가장의 숨막히는 반전 고백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 통장 잔고 보셨습니까? 7만 원. 잠실 대단지 아파트에 살며 명절마다 전무님 소리 듣고 사는 제 진짜 민낯입니다. 남들은 25억 원짜리 집값 올랐다고 축하한다고들 하죠. 그런데 그 집값이 오를수록 제 숨통은 더 가쁘게 조여옵니다. 방금 제 스마트폰에 알림이 하나 더 떴더군요. 이번 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42만 8천 원이 자동이체됐다는 문자였습니다. 직장 다닐 땐 회사가 절반 내주니 보지도 않던 돈인데 이제 소득이라곤 국민연금뿐인 제게 이 돈은 제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입니다. 나라에서는 제 집값이 올랐으니 돈이 많은 줄 알겠지만 저는 지금 이 으리으리한 집안에서 천천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민석 씨, 이번 주에 우리 손주 돌잔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숙이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잠실 전무님이 손주 돌잔치에 봉투 하나 못 들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 통장에는 이제 7만 원뿐입니다. 내일 모레면 영숙이의 당뇨 약값도 나가야 하는데 저는 지금 손주 축의금과 아내의 약값 사이에서 미칠 것 같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겉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는 동네에 살고 품격 있는 정장을 입고 다니지만 속으로는 이번 달 아파트 관리비는 또 어떻게 막나 하며 밤잠 설치는 분들 말입니다. 대한민국 시니어 90%가 겪는다는 이 현금 흐름의 저주. 이건 단순히 돈이 부족한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헌신했던 우리네 가장들이 은퇴라는 거대한 절벽 앞에서 마주하는 가장 비참한 성적표입니다. 얼마 전 예전 회사 후배들을 만났습니다. 전무님, 오늘 식사는 전무님이 쏘시는 거죠? 그 농담 섞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차마 돈 없다는 소리는 죽어도 못하겠어서 저는 아내의 약값을 결제해야 할 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한도 초과라는 말이 나올까봐 등에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더군요. 다행히 결제는 됐지만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석촌호수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껍데기뿐인 자존심이 대체 뭐라고 제가 아내의 목숨줄을 깎아먹으며 살고 있는 걸까요? 영수가 미안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다. 차마 밖으로 내뱉지 못한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아내는 제 기가 죽을까봐 아프다는 소리도 크게 못하고 조용히 식탁에 멸치볶음 하나만 올려두며 미소 짓습니다. 우리는 25억 원짜리 감옥 안에서 서로 눈치를 보며 시들어가는 화초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시련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밤늦게 걸려온 아들놈의 전화 한 통. 그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울음소리가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인 이 집마저 통째로 무너뜨릴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 김민석의 부끄러운 고백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이 밑바닥 지옥에서 빠져나오려 발버둥 쳤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저 같은 비극을 피할 수 있는지 가슴에 맺힌 진실을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에 국민연금 185만 원이 찍히고 있다고 안심하십니까? 그 돈이 여러분을 구원할까요? 아니면 서서히 목을 죄는 밧줄이 될까요? 과연 저는 이 화려한 감옥에서 탈출했을까요? 아니면 결국 무너졌을까요? 그 처절한 노후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인생의 전성기는 저 멀리 중동 사막에서 시작됐습니다. 공군 대위로 군 생활을 마칠 때만 해도 제 앞길은 탄탄대로일 줄 알았죠. 운 좋게도 당시 가장 잘 나가던 대형 건설사의 특채로 뽑혔거든요. 임관할 때 달았던 계급장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방에 넣고
사우디로 떠났습니다. 거기서 5년 동안 모래바람을 씹으며 살았습니다. 낮에는 섭씨 50도가 넘는 뙤약볕 아래서 현장을 지휘하고 밤에는 가족들 그리움을 달러 뭉치 새는 재미로 달랬죠. 그때는 정말 돈 귀한 줄을 몰랐습니다. 매달 아내 영숙이에게 보내는 돈이 일반 공무원 몇 년치 월급보다 많았으니까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사막에서의 5년은 제 건강을 갉아먹었지만 대신 제게 잠실 입성이라는 훈장을 주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거금을 들여 잠실에 집을 샀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미쳤다고 했죠. 그 논밭이나 다름없던 곳에 왜 그 큰 돈을 쏟아붓느냐고요. 하지만 제 판단은 옳았습니다. 회사는 승승장구했고 저도 현장 소장을 거쳐 전무이사까지 쉼없이 올라갔습니다. 임원이 되고 나니 연봉이 성과급까지 합쳐 1억 5천만 원을 훌쩍 넘더군요. 그때 제 어깨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강남의 비싼 한정식집은 제 단골집이었고 골프 가방은 제 분신과도 같았습니다. 동창회라도 나가면 친구들은 어이, 김전무, 역시 자네가 제일 성공했어라며 제 술잔을 채워주기 바빴죠. 그 분위기에 취해 저는 세상 모든 노후 준비가 끝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잠실 아파트는 자고 나면 억 단위로 올랐고 제 통장에는 항상 여유 자금이 넘쳐났으니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식들에게도 최고의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들놈이 해외 유학 가겠다고 할 때도 딸애가 비싼 레슨 받겠다고 할 때도 저는 단 한 번도 안 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걱정 마라, 아빠가 다 해줄게. 이 한마디가 제 유일한 육아 방식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호의가 훗날 제 목을 죄는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68세가 되던 해 저는 정들었던 회사를 떠났습니다. 임원직을 오래 유지한 편이라 퇴직금도 꽤 두둑하게 챙겼죠. 은퇴하던 날 영숙이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영숙아, 이제 고생 끝이야. 우리 이 집 한 채면 평생 먹고 살고도 남는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참 얄궂더라고요. 회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자마자 세상은 저를 전무님이 아닌 은퇴한 노인으로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다닐 땐 몰랐던 세금, 건강보험료, 그리고 품위 유지를 위해 나가는 돈들이 무서운 속도로 제 퇴직금을 갉아먹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평생 돈 걱정 없이 사셨던 분들일수록 은퇴 후의 씀씀이를 줄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실 겁니다. 저는 제 품위가 제 통장 잔고보다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놈이 결혼을 앞두고 조심스럽게 제 서재로 들어왔을 때 제 노후의 비극은 본격적인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잠실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판교에 작은 전세라도 얻으려면 돈이 좀 부족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복잡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통장에는 퇴직금과 비상금을 합쳐 약 5억 원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돈이면 제 노후는 충분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저는 제 노후 자금의 절반이 넘는 돈을 아들의 전세금으로 내줬습니다. 괜찮아. 아빠는 집이 있잖니. 그때 그 한마디가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실수가 될 줄이야. 나중에 알았는데요.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병도 사고도 아닌 자식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통장 잔고가 7만 원까지 떨어지는 참혹한 미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남일 같으신가요? 잠실에 살고 억대 연봉을 받던 저조차도 단 한 번의 판단착오로 벼랑 끝까지 밀려났습니다. 과연 무엇이 제 인생을 이토록 망가뜨린 걸까요? 단순히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위기는 제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아주 조용히 제 뒷덜미를 낚아챘거든요.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 안전하다고 확신하시나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매달 25일 제 통장에 마지막 월급이라 불리는 국민연금 185만 원이 찍힙니다. 직장 다닐 때 남들보다 높은 보험료를 냈고 임원 시절에도
꼬박꼬박 부어온 덕분에 꽤 많이 받는 편이죠. 처음 이 돈을 받았을 땐 그래도 안심했습니다. 영숙이랑 둘이서 소고기는 못 사 먹어도 굶지는 않겠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안도감은 채 1시간도 가지 않았습니다. 연금이 입금되기가 무섭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돈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더군요. 아파트 관리비 60만 원, 도시가스비와 전기세 20만 원, 그리고 통신비와 각종 보험료. 여기에 가장 무서운 복병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였죠. 직장 다닐 땐 회사가 반을 내줬으니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소득도 없는 제게 잠실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42만 원이라는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숨만 쉬고 있어도 150만 원이 그냥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남은 돈 35만 원. 이게 저와 영숙이가 한 달 동안 먹고 입고 버텨야 하는 진짜 생활비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잠실이라는 동네는 가난하게 살기에도 너무나 비싼 곳이었습니다. 집 앞 마트에서 애호박 하나 집어드는 것도 손이 떨렸습니다. 영숙이는 제가 기죽을까봐 오늘 시장 물이 안 좋네 하며 빈손으로 돌아오곤 했죠.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베란다 밖 화려한 롯데타워를 쳐다봤습니다. 세상은 저렇게 빛나는데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전 직장 후배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김 전무님, 얼굴 한번 뵈어야죠. 저희가 잠실로 가겠습니다. 차마 돈 없어서 못 만난다는 소리는 죽어도 하기 싫었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제일 비싼 정장을 꺼내 입고 낡은 구두를 정성껏 닦아 신고 나갔습니다. 전무님은 여전하시네요. 역시 잠실 사시는 분들은 노후 걱정이 없어서 그런지 얼굴에 광이 납니다. 후배들의 빈말에 저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당연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는 후배들의 눈빛. 저는 호기롭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23만 원. 저와 영숙이의 보름치 식비가 단 한 번의 점심 식사로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제 카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게 내 자존심의 가격인가? 아니요. 그건 자존심이 아니라 비겁함이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오늘 후배들이 대접 잘하더라며 거짓말을 했지만 그날 밤 저는 영숙이가 몰래 거실로 나와 물로 배를 채우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껍데기뿐인 전무 타이틀을 내려놓는 일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집값이 25억인데 그 집 팔고 싼 데로 가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 계신가요? 저도 수백 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제 70년 인생의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여기서 밀려나면 제 인생 자체가 실패한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영숙이가 이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며 얻는 유일한 즐거움을 뺏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안간힘을 쓰던 그때 판교에 나갔던 아들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카페 임대료가 3달째 밀렸어요.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이미 아들 전세금으로 제 퇴직금의 절반을 떼어준 상태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정말 이 집 한 채와 통장에 남은 7만 원 뿐인데 아들은 제 사정을 전혀 모른 채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 눈에 비친 아버지는 여전히 돈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었던 겁니다. 영수가, 아들놈 카페가 망하게 생겼대. 어쩌면 좋겠니? 제 물음에 영숙이는 한참을 말없이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결혼할 때 가져온 폐물을 들고 나오더군요. 이거라도 팔아봐요. 그래도 우리 새끼 길거리 나앉게 할 순 없잖아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노후의 가장 무서운 위기는 자식의 불행이었습니다. 내 배를 고른 건 참아도 자식이 무너지는 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게 부모 마음이니까요. 결국 저희 부부는 아들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최후의 선택지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노후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가속 페달이었습니다. 대출 이자까지 더해지면 제 국민연금 185만 원은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질 판이었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사업 실패 뒤에 더 큰 폭풍우가 저희 부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새벽에 가락시장을 서성이고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남부러울 것 없는 잠실 전무님이 왜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타인의 일터를 훔쳐보고 있는 걸까요? 과연 저는 이 비참한 현실을 자식에게 고백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숨긴 채 무너졌을까요?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진짜 위기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 위기는 제 자존심뿐만 아니라 저와 영숙이의 목숨까지도 위협하기 시작했거든요. 제 통장 잔고가 왜 7만 원까지 떨어지게 됐는지 이제부터가 진짜 여러분이 알아야 할 노후의 민낯입니다. 인생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들놈의 카페를 살려보겠다고 결혼 폐물까지 팔아치운 영숙이는 그날 이후 부쩍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아내의 눈을 차마 마주칠 수가 없었죠. 평생 사우디 사막에서 전국 건설 현장에서 돈 벌어다 준다고 큰 소리 쳤는데 정작 70이 넘은 나이에 아내의 목숨 같은 금반지 하나 못 지켜준 못난 남편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안방 문틈으로 영숙이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더군요. 윽아. 신음소리를 참으려 이불을 입에 물고 있는 아내를 본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불을 켜보니 영숙이의 무릎이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올라 있었어요. 당신, 이게 뭐야? 언제부터 이랬어? 제 호통에 영숙이는 오히려 제 눈치를 보며 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니에요, 민석 씨. 그냥 좀 무리해서 그래요. 파스 붙이면 괜찮아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영숙이는 벌써 몇 달 전부터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무서워서, 아니, 제 통장 잔고가 7만 원인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기에 그 지독한 통증을 생으로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잠실에 25억짜리 아파트를 두고 우리 부부는 병원비 몇만 원이 없어서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아침 저는 영숙이를 없다시피 해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검사를 마친 의사의 말은 청천벽력 같았죠.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못 걸으실 수도 있어요. 의료보험 처리가 돼도 수술비랑 입원비 하면 꽤 나옵니다. 의사가 부르는 금액은 700만 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차 한 대 값도 안 되는 돈이겠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벽이었습니다. 수납 창고 앞에서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잔고 7만 원이 찍힌 스마트폰만 들려 있었죠. 혹시 이런 기분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내 무능함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그 비참한 공포 말입니다. 저는 차마 아들에게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판교에서 임대료 못 내서 허덕이는 자식놈한테 내 엄마 수술비 좀 보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수술비 걱정에 머리가 터질 것 같던 그 순간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번 달 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내.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세금 고지서였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국가에서 내라는 숙제였죠. 세상에, 이 집이 나를 잡아먹는구나.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남들은 부자라고, 전무님이라고, 잠실 산다고 부러워하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수술비 700만 원이 없어서 아내는 병상에서 울고 있고 저는 억 단위로 오른 집값 때문에 수백만 원의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범죄자 취급을 받게 생긴 겁니다. 저는 결국 자존심을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구걸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들, 사업하며 도와줬던 후배들, 수첩을 넘기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여보세요, 김상무나. 나 김민석 전무 일세. 자네 혹시 지금 바쁜가? 전화를 받은 후배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아, 전무님. 오랜만이시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회의 중이라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2번, 3번. 전화를 돌릴 때마다 돌아오는 건 거절이거나 건성으로 하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현직에 있을 땐 제 발가락이라도 핥을 것 같던 사람들이 은퇴하고 힘 빠진 노인이 돈 몇백 빌려달라고 하니 귀신같이 알아채고 멀어지더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를 건 사람은 제 밑에서 10년을 일했던 박 부장이었습니다. 전무님, 잠실집 한 채가 25억인데 설마 돈 몇백이 없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겠어요? 농담도 참. 저도 요즘 애들 학원비 때문에 힘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전화기를 든 제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엔 제가 기만하는 거겠죠. 25억짜리 집에 살면서 700만 원이 없다고 하는 게 거짓말 같겠죠. 하지만 이게 대한민국 상급지에 갇힌 노인들의 처절한 진실입니다. 저는 그날 밤 잠 한숨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장롱 깊숙이 처박아뒀던 제 낡은 작업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중동 사막에서 입던 흙먼지가 밴 그 옷을 다시 입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영수가, 내가 어떻게든 해올게. 당신 다리, 내가 다시 걷게 해줄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김전무라는 껍데기는 석촌호수에 던져버리기로 했습니다. 당장 내 몸을 팔아서라도, 막노동이라도 해서라도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제 통장 잔고 7만 원은 더 이상 제 인생의 숫자가 아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 선택이 무모해 보이시나요? 70이 넘은 노인이 새벽 시장에서 박스를 나르겠다고 나선 게 우습게 보이시나요? 하지만 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국민연금 185만 원은 이미 세금과 대출 이자로 다 나갔고 제 수중엔 단돈 10원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가락시장 하역장에서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평생 잊고 살았던 노후의 가장 중요한 보험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돈도 집도 연금도 아니었습니다. 과연 저는 그 지독한 시장 바닥에서 700만 원을 벌었을까요? 아니면 늙고 병든 몸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을까요? 제 처절한 사투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잠실에 산다고 다 부자가 아닙니다. 어떤 집은 그저 화려한 무덤일 뿐입니다. 새벽 공기가 이렇게 칼날 같은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사우디 사막의 뜨거운 열기는 견뎌봤어도 70 넘은 노구로 맞이하는 가락시장의 새벽은 뼛속까지 시리더군요. 제 손에는 수십 년 전 현장을 누빌 때 썼던 낡은 면장갑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봐요, 어르신.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위험하니까 비켜요. 지나가는 지게차 운전수가 소리를 지릅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누군 줄 알아? 하고 호통이라도 쳤겠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길을 터주는 힘없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영숙이의 수술비 700만 원. 그 돈을 마련하려면 무슨 일이든 해야 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하역반장으로 보이는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제가 몸은 건강합니다. 박스 나르는 일이라도 시켜주실 수 있을까요? 반장은 귀찮다는 듯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저를 훑어봤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전쟁터예요. 이런 데서 허리라도 삐끗하면 저희가 독박 씁니다. 그냥 집에서 연금이나 타드시지 왜 이런 데를 오셨어?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제 몸이 건강하다고 믿었는데 남들 눈엔 그저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노인으로 보였던 겁니다. 국민연금 185만 원 받는다고 잠실 산다고 거들먹거리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실상은 실손보험 하나 제대로 못 챙겨서 아내 수술비에 벌벌 떠는 빈 껍데기인데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거대한 포크레인 한 대가 제 앞으로 멈춰서더니 운전석에서 익숙한 얼굴이 내려오더군요. 고등학교 친구 기호였습니다. 공부는 뒷전이고 일찍이 기술 배우겠다고 현장을 돌던 제가 전무 승진했을 때 부러움 섞인 눈으로 쳐다보던 그 녀석 말입니다. 야, 김민석, 너 여기서 뭐하냐? 기호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저보다 훨씬 생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컵라면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잠실 김 전무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하지만 기호는 이미 제 초라한 행색을 다 눈치챈 눈치였습니다. 자식아, 잠실 산다는 놈이 왜 이러고 있어? 너 퇴직금 다 어디다 날렸냐? 기호의 직설적인 물음에 저는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 전세자금 보태준 이야기, 아내의 수술비 이야기,
평생 남에게 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고백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호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 지갑에서 두툼한 현금 뭉치를 꺼내 탁자에 놓더군요. 이거 가져가서 재수 씨 수술부터 시켜. 난 너처럼 펜대 안 굴리고 평생 이 포크레인 자루 잡았잖아. 지금도 일당 30만 원씩 받고 불려다녀. 기술 있는 놈은 정년이 없어, 이 사람아.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노후에는 서울대 나오고 대기업 임원 지낸 이력보다 당장 내 몸 하나 써서 돈 벌 수 있는 자격증 하나가 훨씬 무서운 보험이었습니다. 저는 수천억짜리 건물을 지었지만 정작 제 노후를 지탱할 기술 하나는 없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전무라는 직함은 휴지 조각만도 못했습니다. 기호야, 나도 너처럼 일할 수 있을까? 제 물음에 기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서가, 넌 너무 높이만 보고 살았어. 이제 바닥을 보는 법부터 배워야지. 저는 기호에게 빌린 돈 700만 원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아내를 살릴 수 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제 평생의 자부심이 난도질 당한 것 같은 비참함이 몰려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네 만회하며 고민하던 시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기술 없는 노인에게 세상은 참으로 냉혹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아내 수술만 하면 제 인생이 다시 잠실의 영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술비를 들고 병원으로 달려가던 그 길에 저는 제가 평생 믿어왔던 또 다른 진실이 무너지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건 제 아들이 숨기고 있던 소름 끼치는 비밀이었습니다. 제 통장 잔고 7만 원의 진짜 주인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충격을 견디고 가장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보호자님, 수술 아주 잘 됐습니다. 이제 재활만 잘하시면 예전처럼 잘 걸으실 수 있어요. 의사의 그 한마디에 저는 복도 한복판에서 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친구 기호에게 빌린 그 700만 원이 제 자존심을 다 깎아먹으며 빌려온 그 돈이 드디어 제 아내를 살려낸 겁니다. 회복실에서 잠든 영숙이의 손을 잡는데 그 가늘고 주름진 손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애처로운지 모르겠더군요. 평생 고생만 시킨 남편 때문에 아픈 것도 숨겼을 아내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제 다 된 줄 알았습니다. 수술비도 해결했고 영숙이도 나아질 일만 남았으니 제 노후의 먹구름도 조금은 거치는 줄 알았죠. 국민연금 185만 원에서 기호에게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고 아껴 쓰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아내의 병상 옆에서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이는 역시 우리 집이 최고네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록 통장에는 여전히 단돈 7만 원뿐이었지만 아내가 웃으니 세상 부러울 게 없더군요. 저는 영숙이에게 약속했습니다. 영숙아, 이제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당신은 몸 추스르는 데만 신경 써.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영숙이가 잠든 사이 저는 밀린 우편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보지 못했던 아들놈 이름으로 온 등기 우편물이 하나 섞여 있었죠. 판교 카페 주소로 가야 할 우편물이 왜 우리 집으로 온 건지 의아한 마음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읽어내려가던 제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놈이 카페 운영 자금을 빌리면서 저도 모르게 제 명의를 도용했거나 아니면 제가 예전에 서명해줬던 서류들이 연대보증으로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 액수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 있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아들이 카페 임대료만 밀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2금융권의 사채까지 끌어다 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빚의 화살표는 정확히 제가 평생의 자부심으로 여겼던 이 잠실 아파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 통장에 남은 7만 원조차 사실은 채권자들이 압류하지 못한 찌꺼기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노후는 안도감이 아니라 절벽 끝이었습니다. 아내의 수술비 700만 원을 빌려온 기호에게는 또 뭐라고 말해야 할지, 이제 곧 들이닥칠 압류 딱지들을 보며 영숙이는 또 얼마나 무너질지 상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25억짜리 아파트는 이제 제 집이 아니라 아들이 남긴 빚더미의 담보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온 아들놈이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진짜 다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제 방법이 없어요. 저 감옥 가게 생겼어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더니 저는 제 욕심이 만든 괴물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다 해줄게라는 그 오만한 말 한마디가 아들을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괴물로 키워냈던 겁니다. 제 인생의 성적표는 전무이사라는 화려한 직함이 아니라 제 앞에서 울고 있는 이 초라한 자식놈이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안방 문이 슬며시 열리더니 수술한 다리를 절뚝이며 영숙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나온 아내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맑았던 영숙이의 눈이 순식간에 절망으로 물드는 것을 보며 저는 제가 가졌던 마지막 희망줄마저 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25억짜리 집을 넘기고 아들을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평생을 함께한 아내와 함께 길거리로 나앉아야 할까요? 제 통장 잔고 7만 원의 비밀은 사실 제 인생 전체가 파산했다는 선고였습니다. 저는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가락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야 할 곳은 단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도박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건 제 목숨보다 소중한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무너져가는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잠실의 화려한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될까요? 이제 제 노후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내 영숙이의 수술이 잘 끝났다고, 이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 같은 늙은 가장에게 숨 쉴 틈조차 주지 않더군요. 문을 열자마자 들이닥친 사람들은 제 집안 곳곳을 훑으며 차가운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석 씨 되십니까? 아드님 사업체 관련해서 연대보증 채무가 이행되지 않아 가압류 집행 나왔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고막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사우디 사막에서 모래를 마시며 건설 현장에서 소리를 지르며 일궈온 제 인생의 전부, 이 잠실 아파트에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의 이탈리아제 소파, 영숙이가 그토록 아끼던 텔레비전, 그리고 제가 전무 취임 때 받았던 상패까지. 제 자부심이 하나둘씩 난도질 당하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영숙이의 비명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통장 잔고 7만 원을 들켰을 때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비참했습니다. 아내의 수술 자국도 채 아물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는 갈 곳 없는 신세가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카페 사업을 확장한다며 아버지 명의로 된 서류 한 장만 떼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저는 자식 잘 되라는 마음 하나로 제 인감도장을 건넸습니다. 전무까지 지냈다는 놈이 남의 돈 수천억은 관리하면서 정작 제 집을 담보로 아들이 어떤 대출을 받고 있었는지 확인조차 안 했던 겁니다. 그게 제 노후를 송두리째 삼켜버릴 괴물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이 동네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이 화려한 아파트라는 감옥을 지키던 눈먼 간수였을 뿐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185만 원?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당장 빚 이자만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불어나고 있는데 연금은 밑빠진 독에 붓는 물보다도 못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채권자 중 한 명은 제 아들이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고 하더군요. 법적인 절차를 밟기도 전에 험악한 사람들이 집 주변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무님 하며 따르던 세상은 어디 가고 이제 제 앞에는 돈 내놓으라며 멱살을 잡는 현실만 남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내 엄마 수술한 지 일주일도 안 됐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 더 큰 건 배신감이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부으면 노후에 든든한 보험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험이 알고 보니 제 노후를 폭파할 폭탄이었다니요. 저는 제 손으로 그 폭탄의 심지에 불을 붙인 꼴이었습니다. 영수가 집 잘 지키고 있어. 내가 어떻게든 이 딱지 다 떼어낼게.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옆집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는 제 집 문 앞에 선 낯선 사내들을 보며 이미 모든 걸 눈치챈 듯한 표정을 짓더군요. 잠실에서 쌓아온 제 사회적 지위, 김전무라는 명성, 그 모든 것이 단 5분 만에 석촌호수 밑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이 집을 지켜야 했습니다. 제 나이 72, 기술도 없고 기력도 예전 같지 않지만 저는 다시 전쟁터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가락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진 마지막 인맥, 마지막 자존심을 다 팔아서라도 이 돈더미를 치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집을 지키려는 늙은 짐승일 뿐입니다. 제가 전화를 건 그곳은 예전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곳이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붉은 딱지들을 제 손으로 떼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 인생의 마지막 안식처마저 빼앗긴 채 길거리로 쫓겨나게 될까요? 제 처절한 사투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빗물이 양복 어깨를 타고 내려와 구두 속까지 축축하게 적셨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잠실 엘리트 아파트 거실에서 롯데타워를 내려다보며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담배 연기 자욱한 인력사무소의 낡은 철문이 서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압류 딱지가 붙은 집안 풍경과 병상에서 신음하는 영숙이의 모습이 잔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친구 기호에게 빌린 700만 원은 이미 수술비로 다 나갔고 아들이 남긴 억 단위의 빚은 이제 제 목숨줄을 죄어오고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저 일자리를 좀 구하러 왔습니다. 제가 건설사 전무까지 지내서 현장 생리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잡부 일이라도 좋으니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소장은 그제야 신문을 내리고 저를 훑어봤습니다. 비에 젖어 꼴이 말이 아닌 늙은이를 보는 그의 눈빛은 동정심이라곤 한 톨도 없었습니다. 어르신 전무님이요? 그런 분이 여기 왜 오셨어? 여기는 전무 대접해주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72, 우리 보험사에서도 어르신 같은 분은 사고 날까봐 보험 가입도 안 받아줘요. 괜히 현장에서 쓰러지면 우리만 독박습니다. 그냥 돌아가세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제가 평생 건설 현장을 지휘했으니 삽질 한 번쯤은 거뜬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 과거의 직함이 아니라 제 주름진 손과 구분 등을 먼저 보고 있었습니다. 김전무라는 이름표를 떼고 나니 저는 그저 위험 부담만 큰 처치 곤란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빗속을 뚫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검은색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서성이는 게 보였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아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영감님, 아드님이 빌린 돈 이자만 벌써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잠실집 팔아서 갚아야지. 이렇게 도망 다니면 쓰나? 우리가 법원 집행관들처럼 신사적인 줄 아나 본데 우리 인내심도 한계가 있어요. 사내의 거친 숨결이 얼굴에 닿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공포보다 더 컸던 건 비참함이었습니다. 제 집 복도에서 이웃들이 지나다니는 그 길목에서 저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딱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오. 내 어떻게든 방도를 찾아보겠소. 제 말에 사내들은 코웃음을 치며 저를 바닥으로 밀쳤습니다. 일주일 뒤에도 돈 없으면 그땐 사모님 병실로 찾아갈 줄 알아.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이 집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식이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노예였을 뿐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국민연금 185만 원.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사채업자들의 이자 한 번 내기에도 벅찬 그 돈은 제게 희망이 아니라 고문이었습니다. 제 통장 잔고 7만 원. 이제 이 숫자는
제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 제가 자식에게 속고 세상에 속아 남겨진 비참한 찌꺼기였습니다. 아내 영숙이는 방 안에서 수술한 다리를 부여잡고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저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옥상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이 모든 고통이 끝날까? 영숙이한테 미안하지만 내가 없어져야 아들이라도 정신을 차릴까? 하지만 그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술 후 재활 치료를 시작했다는 영숙이의 문자였습니다. 여보, 나 오늘 처음으로 세 걸음 걸었어. 당신 덕분이야. 고마워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옥상 난간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비참한데 아내의 저 한마디가 저를 다시 이 지옥 같은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래, 죽긴 왜 죽어? 내가 어떻게 세운 집인데? 내가 어떻게 지킨 가족인데? 저는 다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인력사무소 소장에게 빌거나 사채업자들에게 자비를 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마지막 카드,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그 위험한 카드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그건 제 25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단순한 대출이 아니었습니다. 제 영혼을 팔아서라도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오직 저 김민성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과연 저는 그 위험한 도박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 마지막 남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마저 잃게 될까요? 제 처절한 사투는 이제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거울 속에 서 있는 저 노인은 누구일까요? 한때 수천 명의 직원을 호령하며 해외 현장을 누비던 그 당당하던 전무이사는 어디로 갔습니까? 빗물에 젖어 축 처진 어깨 위로 실패한 가장이라는 낙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고 아내 영숙이의 병원비와 아파트, 압류 문제는 당장 내일 아침 제 목을 치러 올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옷장을 뒤져 가장 아껴두었던 실크 넥타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저를 형님처럼 따랐던, 지금은 건설사 사장이 된 후배 박 회장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술 한잔하자며 편하게 불렀겠지만 지금의 저는 구걸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박 회장, 염치불고하고 할 말이 있네. 한 번만 시간을 내주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박 회장의 집무실로 들어서는 발걸음은 사막의 모래바람보다 더 뜨겁고 무거웠습니다. 그는 제 사정을 이미 건너 들은 눈치였습니다. 전무님, 잠실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다면서요? 임원 지내신 분이 어쩌다 그렇게 되셨습니까? 그의 비아냥 섞인 목소리에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라 내 아내를 지킬 돈이었습니다. 박 회장, 나를 예전처럼 전무로 대우해달라는 게 아니네. 자네 회사 신규 현장의 안전관리자든 자문역이든 자리를 하나만 주게. 월급의 절반을 가압류당해도 좋으니 내 몸 하나 써서 일할 기회만 달라는 거야. 박 회장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씁쓸하게 웃더군요. 전무님, 요즘 현장 돌아가는 거 아시잖아요. 일은 넘은 분을 현장에 세웠다가 사고라도 나면 제 보험료 할증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지만 전무님이 예전에 저 사우디에서 살려주셨던 의리가 있으니 딱 하나 제안하죠. 지방 소도시 현장에 숙소 생활하면서 현장 감리 보조로 가시겠습니까? 월급은 예전에 반도 안 될 겁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대단한 기술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을 버리고 내려간 그 자리에서 제가 본 것은 평생 pen대만 굴리던 노인이 현장에서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하는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서명했습니다. 이 일이라도 잡아야 당장 사채업자들의 위협에서 영숙이를 보호할 수 있었으니까요. 박 회장은 선금이라며 2천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월급에서 까나가는 조건이었죠. 저는 그 돈 뭉치를 가슴 안쪽에 품었습니다. 이 돈은 제 영혼을 판 값이었고 동시에 제 가정을 다시 일으킬 불씨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술에 취해 누워있는 아들놈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잘 들어라. 이게 내 애비가 제 영혼을 팔아온 돈이다. 이걸로 내 사채 이자부터 정리해라. 하지만 이게 끝이다. 이제 이 집은 내일 당장 처분 절차 밟을 거다. 너는 내 힘으로 살길 찾아라. 아들은 당황한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잠실집을 팔면 저희는 어디로 가요? 저 카페 다시 살려야. 닥쳐라. 제 호통에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망쳤다. 아빠가 다 해준다는 그 오만한 말이 너를 괴물로 만들었어. 이제 나는 지방 현장으로 내려간다. 네 엄마는 작은 요양병원이나 저렴한 복지주택으로 옮길 거다. 더 이상 내 인생에 너를 위한 자리는 없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채 비닐부를 갚고 나니 이제 남은 건 이 거대한 잠실 아파트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세금과 대출, 그리고 아들의 나머지 채무까지 합하면 집을 팔아도 제 손에 쥐어질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기분 아세요? 평생을 바쳐 이룬 성체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걸 지켜보는 기분 말입니다. 저는 제 통장에 남은 7만 원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잠실 김전무로 죽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김민석으로 버티겠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지방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가 수술 후 받게 될 국가지원금과 긴급 복지 혜택들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일인 줄만 알았던 그 제도들이 이제 저와 영숙이의 유일한 구명줄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짐을 다 싸고 영숙이의 얼굴을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과연 영숙이가 이 사실을 알면 나를 용서해 줄까? 잠실집을 잃고 좁은 임대 아파트로 가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직하게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만이 제가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였으니까요. 여러분, 제 선택이 비참해 보이십니까? 25억짜리 아파트를 버리고 지방 현장 보조로 내려가는 제가 불쌍해 보이시나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맑은 정신입니다. 제 손으로 땀 흘려 벌어올 그 작은 월급이 수억 원의 시세, 차익보다 훨씬 더 값지다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과연 저는 지방 현장에서 72의 나이로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 아내 영숙이는 남편의 이 처절한 선택을 응원해 줄까요? 이제 제 노후의 진짜 재건축이 시작됩니다. 평생을 바쳐 지켰던 25억 원짜리 성체를 넘기는 데는 단 며칠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빚을 갚고 밀린 세금과 대출 이자를 정리하고 나니 제 손에 쥐어진 건 처음 샀던 가격보다도 못한 푼돈이었습니다. 한때는 이 집이 제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고 이 동네를 벗어나면 제 삶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텅 빈 거실을 등지고 문을 닫는 순간 제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바위덩어리가 비로소 내려가는 기분이 들더군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건 집이 아니라 잠실 전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였습니다. 아내 영숙이는 다행히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와 LH 공공임대주택 덕분에 작은 평수지만 깨끗한 복지주택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짐을 풀며 오히려 제 손을 꼭 잡더군요. 민석 씨, 이제 밤에 고지서 보며 한숨 안 쉬어도 돼서 너무 좋아요.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해요. 저는 약속대로 박 회장이 마련해준 지방 현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제 나이 72에 다시 시작하는 현장 생활은 사막의 모래바람보다 더 혹독했습니다. 하루 종일 현장을 돌며 안전 점검을 하고 젊은 기사들의 뒷바라지를 하다 보면 저녁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남지 않았죠. 하지만 퇴근 후 낡은 숙소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볼 때 느끼는 그 묵직한 보람은 전무이사 시절 수천억짜리 계약서에 사인할 때보다 훨씬 더 달콤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현장 생활 일주일 만에 제 몸 이곳저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무릎은 쑤시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죠. 내가 정말 이 나이에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밀려올 때마다 저는 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제 통장에는 남겨진 빚 대신 제가 정직하게 땀 흘려 번 첫 주급 8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기술자인 기호를 부러워했던 진짜 이유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기호는 단순히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몸뚱이 하나로 세상을 버텨낼 생존 근육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제야 그 근육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 185만 원과 현장에서 받는 작은 월급, 그리고 집을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가입한 소액의 연금저축까지. 이제야 제 노후의 퍼즐이 제대로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번 달 월급 받으면 당신 좋아하는 가락시장 장어 사러 가자. 이제 우리 남 눈치 안 보고 우리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살자. 제 말에 영숙이는 환하게 웃으며 제 밥 위에 고등어 한 점을 올려주었습니다. 25억짜리 아파트에서 7만 원 잔고를 보며 굶주리던 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평화였습니다. 아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겠다며 공장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서운하지 않냐고요? 아니요. 이제야 그놈도 진짜 어른이 될 기회를 얻은 겁니다. 부모가 다 해주는 노후는 부모와 자식 모두를 망치는 지옥이었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이 평화를 얻기까지 저는 제 영혼을 팔고 자존심을 난도질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저는 진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화려한 잠실의 야경 대신 아내와 마주 앉아 먹는 따뜻한 찌개 한 그릇이 주는 위로. 이게 제가 수십 년을 돌아 도착한 진짜 노후의 종착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가장 필요한 건 수십억짜리 집이 아닙니다. 내 몸 하나 움직여 볼 수 있는 작은 기술과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믿어주는 가족, 그리고 내 수준에 맞는 정직한 현금 흐름입니다. 90%의 사람들이 모르는 노후의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집값은 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지만 내가 흘린 땀방울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과연 저 김민석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일까요? 저는 이제 이 현장에서 배운 안전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니어들을 위한 안전교육 강사라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72, 누군가는 끝이라고 말하는 나이에 저는 제 인생의 진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혹시 저처럼 화려한 감옥 안에서 굶주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뼈아픈 진실과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당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제 인생을 건 이 마지막 조언,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잠실의 25억짜리 아파트에서 전무이사 소리를 들으며 떵떵거리던 제가 왜 지방건설 현장에서 안전점검표를 들고 서 있는지 이제는 다들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게 부끄럽고 치욕스러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산 인생인데 이렇게 마무리를 하나 싶어 밤잠을 설친 날도 많았죠.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합니다. 저는 이제 김전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를 죽이고 진짜 김민석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제가 이 바닥까지 내려와 보니 그동안 보지 못했던 노후의 진짜 얼굴들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지금 은퇴를 앞두셨거나 이미 은퇴의 길을 걷고 계신 여러분께 제 살을 깎아먹으며 얻은 뼈아픈 진실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다시는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딱 3가지만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첫 번째는 자식에 대한 냉정한 사랑입니다. 많은 분이 그래도 내 새끼인데 어떻게 모른 척하냐고 하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들이 카페 차린다 할 때, 장가간다 할 때 제 노후 자금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그게 부모의 도리인 줄 알았고 나중에 제가 힘들면 아들이 보험처럼 저를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부모가 다 해주는 노후는 자식의 자립심을 죽이고 결국 부모의 목줄까지 죄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준 그 수억 원, 그건 사랑이 아니라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수중에 현금이 없으면 자식은 나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슬프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자식에게 쏟을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국민연금을 한 푼이라도 더 늘리거나 나중에 아내와 함께 살 복지주택 보증금을 지키십시오. 그게 진짜 자식을 위하고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직급이 아니라 기술을 믿으라는 겁니다. 직장 다닐 때 명함에 적힌 전무, 상무, 소장. 그거 은퇴하는 날 현관문 앞에 두고 나오십시오.
사회로 나오는 순간 그 명함은 휴지 조각보다 못합니다. 저는 건설사 임원까지 지냈지만 정작 현장에서 삽질 한 번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노인이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제 자존심이 제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막았거든요. 하지만 친구 기호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70세가 넘어서도 현장에서 대접받는 사람은 펜대 굴리던 전무님이 아니라 포크레인 자루 잡을 줄 아는 기술자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뭐라도 좋으니 몸으로 돈 벌 수 있는 기술을 하나라도 익혀두세요. 은퇴 후에 진짜 품격은 화려한 정장이 아니라 내 기술로 벌어온 정직한 일당에서 나옵니다. 기술이 있으면 대출 걱정 안 해도 되고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 기다리며 목매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의 중요성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25억짜리 아파트? 그거 씹어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집값 때문에 올라가는 건강보험료와 세금은 여러분의 숨통을 조여올 겁니다. 집 한 채에 모든 걸 걸고 하우스 푸어로 사느니 과감하게 집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저는 국민연금을 5년 연기해서 받는 연기연금 전략을 쓰지 못한 게 한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받으려다 보니 수령액이 깎였고 그게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시고 연금 수령은 최대한 늦춰서 월 수령액을 극대화하십시오. 노후의 10만원, 20만원 차이는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지금 당장 본인의 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가서 내가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인생의 후반전은 돈이 많다고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라도 매달 규칙적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그 안에서 아내와 함께 소박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승자입니다. 저는 이제 잠실 아파트의 야경보다 지방 현장에서 땀 흘리고 먹는 5,000원짜리 컵라면이 더 맛있습니다.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더군요. 여러분, 노후는 전쟁터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안식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 부끄러운 고백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저 김민석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여러분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부디 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시고 당당하고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시길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뼈아픈 고백 어떻게 보셨습니까? 잠실 25억 아파트에서 잔고 7만원까지 떨어졌던 저 김민석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궁금합니다. 인생은 70부터라는 말, 그건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라 진짜 노력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자식에 대한 지원은 냉정하게, 내 노후 자금을 1순위로 지키세요. 화려한 직함은 버리고 몸으로 벌 수 있는 기술 한 가지를 꼭 준비하세요. 자산 가치보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 연금 수령액 극대화에 집중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노후를 구하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현장에서 더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는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현실적이고 진솔한 시니어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잠실의 김 전무가 아닌 행복한 현장 노동자 김민석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